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예,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이 어제 오후 11시경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최근 지병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백선엽 장군하면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렇습니다. 1920년생이신데요. 그러니까 올해로 꼭 100세가 되십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정말 6.25 전쟁의 영웅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25가 터지면서 김일성이 8.15 때 모든 우리는 한국을 점령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예.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백선엽 장군이 이제 다부동 전투, 지금의 경북 칠곡 쪽입니다. 그쪽 낙동강 쪽인데 거기서 이제 최후 진지를 구성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그 북한군의 저지를 막았거든요. 예. 그 막은 것 때문에 사실은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걸 막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김정은의 나라가 됐을 텐데 예. 문제는 바로 그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게 바로 백선엽 장군입니다. 네. 31살에 육군 참모총장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36살에 또 사성 장군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젊은 나이에 어떤 그 포스타가 됐는데 특히 백선엽 장군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군인들도 백선엽 장군은 정말 영웅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전사에 있어서 백선엽 장군만큼 정말 용맹한 장군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반격 1.4.5태 이후에 반격을 할 때 평양을 우리 국군이 가장 먼저 가야 된다라는 예.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미군보다 우리 국군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바로 그걸 이끈 게 바로 백선엽 장군이십니다. 네. 그러면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분이 바로 이제 오늘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평론가님 지금 앞서 다부동 네. 전투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백 장군이 이 전투에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네네.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사실 이 말은 뭐 이순신 장군 어록하고 유사해요. 배수의 진입니다. 우리 뒤는 바다다. 그러니까 바다로 빠져 죽거나 아니면은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패하면 미군들이 철수하게 될 것이고 아까 이제 이 의원님 말씀처럼 결국 우리의 영토가 모두 다 적에게 넘어갈 것이다. 네. 그래서 다부동을 막아내면서 이제 반전회의가 만들어지고 대구를 살수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예. 이게 바로 1950년 8월이거든요. 여기서 밀렸으면은 아까 이 의원님 말씀처럼 부산까지 다 여름에 점령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이 백선엽 장군의 명성은 주한 미군에게 오히려 자자합니다. 국내보다. 예. 그래서 이 주한 미군 2013년부터 주한미군 명예사령관이거든요. 미군 캠프에는 프리패스 되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이 미군 기지 캠프에 있으면 미군들이 와서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평소에 존경해왔다. 책으로만, 전사로만 읽었다. 그분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다. 그래서 이제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우리 사병들을 카투사라고 하잖아요. 예. 이 카투사의 최우수 사병에게 주는 상의 이름이 백선엽 상입니다. 예. 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내가 드럼에 밀려 물러서면 나를 쏴라.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 장군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또 한편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1940년대에 간도 특설대에 복무한 이력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친일 인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었어요. 지금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과 극적인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백선엽 장군이 일제 강점기 때 만주 육군 군관학교를 졸업하고요. 이제 간도 특설대에서 군인으로서 이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일 임명사전 자체가 사실 이제 일본군에 복무를 했는데 사병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소자 이상만 임명사전에 등재를 하는데 간도 특설대의 경우에는 사병도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를 했어요. 그 이유가 간도 특설대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 게릴라로 활동했는 독립군을 토벌을 하는데 굉장히 악랄한 활동을 했다. 악명이 높았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병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등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때 간도 특설대로서 그때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우리 같은 민족이 이제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을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봐요. 예. 이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그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렇다면 이제 간도 특설대에서 실제로 군인으로서 하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게 사실은 좀 밝혀져야 할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군인으로서 어떤 6.25 전쟁이랄지 군 발전에 끼친 그러한 영향, 공로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과사를 좀 구분을 좀 해야 한다. 공과를 좀 구분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본인이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 후회를 하고 많은 진정한 그런 반성이 있다거나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좀 비교 형량이 좀 돼야 한다고 봐요. 이제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진영 논리로 가면서 이게 네.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헷갈리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백승엽 장군은 1943년부터 만주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한 건 사실이지만 독립군과 한 번도 전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명한 것도 전해드립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말씀처럼 이렇게 좀 진영마다 극과 극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5월에는 그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를 두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일각에서는 파묘 이야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참 누가 봐도 백선엽 장군은 정말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에 있게 한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인들이나 이제 역사적 평가를 할 때 공과 과를 다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과연 얼마만큼 공이 있느냐 부분을 이제 어떤 평행을 했다야 되는데 문제는 이 친일이라는 것이 단지 한 번의 어떤 이 간도 특설 때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친일을 더 씌워서 사실 백선엽 장군이 그동안 이뤄왔던 모든 성과를 어떤 면에서 반역자다, 배신자다 이렇게 지금 일부 여권 인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분들한테 되묻고 싶어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었겠는가를 한번 본인들 판단해 보시고 또 이런 주장을 지금 김원웅 광복회장이나 지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충원에 계시는 이 분들에 대해서 친일파를 가려내서 파묘, 즉 묘지를 파헤친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라고 지금 법을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과연 그럼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뭘 했는지를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지금에 있기까지 정말 우리가 북한과 달리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많은 분들의 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기리고 그분들의 어떤 받드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현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간이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과거의 과오를 또 어떤 새로운 공으로서 어떤 면에서 극복을 한 분들, 이렇게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은 바로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현충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충원에 못 모시겠다. 또 지금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도 현충원이 아니라 대전 현충원 쪽으로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백선엽 장군은 본인이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 귀족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논란이 있을 바에야 그냥 다부동 전적지가 있는 곳에 본인이 묻히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이걸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그야말로 정말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보훈처에서는 유족들이 대전 현충원 안장을 신청했고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현충원 안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그리고 또 육군에서는 백선엽 장군을 육군장으로 거행하기로 했다. 육군장으로 거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이 장의 위원장을 맡아서 장례를 지금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파묘법이가 나왔으니까 이게 사실 파묘법을 만든다면 이게 실제 법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니, 만든다고 하면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장을 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사실 이제 법이 제정이 안 되면 사실 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파묘법 대표 발의해서 이것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제 친일과 반민족 인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사실 굉장히 우리 역사적으로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면 진실규명을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을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백승엽 장군 측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걸 굉장히 서울 현충원에 안장하는 거에 대해서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예. 이게 너무 논란의 불씨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훈처에서 얘기한 대로 대진 현충원의 안장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아마 고인의 뜻도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충원 안장은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불씨는 대전이 됐건 서울 현충원이 됐건 이 안장된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파문법이 발의돼서 이게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제정 또는 이제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또 엄청난 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좀 말씀하실 때 조금 전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 모습이 나가기도 했는데요.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영원한 노병 백세엽 장군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한 랭킹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시민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문할 수 있는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네, 오전 11시부터 조문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남영주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거나 눈물을 흘리는 시민도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시민들은 2m 간격을 유지하고 곳곳에 손 소독제도 준비됐는데요. 헌화를 마친 시민들은 방명록을 쓴 다음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남겼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연루된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분향소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돌발 행동 우려도 있는데요. 조금 전 이곳에서 박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 간의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분향소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 분향소는 박 시장의 발인일인 오는 13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광주와 전주, 그리고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 등에도 분향소가 설치돼 시민들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사흘간 분향소가 운영되는군요. 그런데 오늘 박 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가 입국한다고요? 네, 영국에 머물고 있던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오늘 중으로 귀국할 예정인데요. 박 씨는 도착 후 인천공항의 별도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으면 곧장 서울대병원 빈소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씨가 부친의 장례식을 이유로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좀비속, 형제 자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 입국 전 미리 격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상주인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가 오늘 영국에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박주신 씨를 대신해서 민주당 박홍근, 허영 의원이 상주 역할을 대신 맡았는데요. 박홍근 의원은 박 시장의 유언장 대독 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시장님과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모셨던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족을 대신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함께 섰습니다. 지금 SNS상에 근거 없고 악의적인 출처불명의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 주십시오. 유족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현중 의원님. 네. 박 의원이 유족들 대신해서 저런 부탁을 할 정도면 사실 박 시장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맥을 거르지 못했어요. 시민운동을 주로 하셨다 보니까 예. 시민운동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많은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어떤 계보라 할 만큼의 어떤 의원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지난 때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제 정무부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박홍근 의원이나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시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특히 21대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박원순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한 17분 정도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까지도 이분들과 함께 앞으로 대선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많이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박홍근 의원이 지금 사실은 박주신 씨를 대신해서 상주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박 시장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사망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근거를 놓고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이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떠돌다 있으니까 예.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제를 요청했고 또 지금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고소인에 대한 이제 제2차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고인의 어떤과 또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신 뭐 공격성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박원 시장은 이제 5일장을 치러져서 월요일 날 이제 발인이 있는데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정말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변호사님,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정치권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을 전해왔는데 고인과 문 대통령의 인연이 각별했다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원순 시장이 연손 12기입니다. 근데 연손 12기까지만 해도 사법고시 합격자가 사법시험 합격자가 많지 않았어요. 예. 당시에 150명이었는데 연손에 입소한 사람은 141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2년간의 연수를 받으면서 굉장히 서로 그 정도면 끈끈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는 한 270명, 그 이후에 이제 계속 300명 유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500명, 1000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300명 때까지만 해도 연수원 동기끼리 그래도 끈끈했는데 141명 정도 되면 엄청나게 끈끈하다 볼 수 있고, 예. 그 사실 뭐 연수원 졸업한 이후에도 두 분 다 결국 인권운동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어떤 진보의 같은 범위에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의견을 나눌 기회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말로 같이 연수원 생활을 했던 어떻게 보면 동기이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의 동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조화도 보내고, 그 다음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애도 뜻을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청와대도 여당도 충격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인데요. 박 시장의 유언장이 공개되게 됐죠. 예, 유언장을 보시면 유언장을 보시면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이렇게 지금 끝을 맺고 있는데요.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67자로 굉장히 짧은 유서예요. 짧습니다. 예. 짧고 일단 어제 오전에 이 서울시 비서실장이 공개했고 그 옆에 이제 박홍근 의원이 아까 이제 부연 설명을 했는데 예, 공개되면서 아마 서체, 필체만 가지고도 예. 많은 시민분들이 이거는 박 시장의 글이다 알 수 있었을 것이 예. 만나는 시민마다 이렇게 글귀를 써주는 게 박원순 시장의 펜으로 쓴 것 같은 예, 그렇죠?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필체가 아주 또렷하죠. 음. 그런데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게 이 실종 상태에서 사망이 확인되던 그제에서 어제로 넘어오던 밤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현장에서는 어쨌든 유선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발표였고 예. 그러면 공관이나 이 사무실에도 유선 없었습니까? 경찰이 확인해주지 않았는데 예. 일부 보도만 이 자택의 이 서재에 가족들에게 메모를 남겼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저 유서가 남아 있었던 것이고 저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모든 분들에게 사죄드린다. 그리고 함께해준 분들에게는 감사하다. 가족들에게는 내내 고통만 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례 절차를 본인이 이제 썼습니다. 그렇죠. 예.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그리고 모두 안녕. 아주 짧은데 함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서를 남겼으니 극단적 선택인 것은 뭐 거의 확인된 상황이고 그래서 경찰도 아까 잠깐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이 뭐 타살 혐의점이 없고 예. 그래서 부검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를 했고 지금 장례 절차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유서가 공개가 됐고 또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사망 당일 행적도 이제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박 전 시장이 북촌로 큰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택시를 타고 이제 와룡공원 쪽으로 향했는데 저희 동아일보 취재진에 따르면 저 택시 운전기사가 박 전 시장에게 더운데 산은 왜 가느냐라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시장 공간이 이쪽 북촌로 부근에 있습니다. 그 서울시장 공간이 예전에는 이제 은평구에도 이제 공간이 있었는데 이쪽에 이제 한옥집 비슷한 걸 이제 개조를 해서 거기를 이제 지금 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박원 시장이 이제 머물고 있는데 원래 박원 시장은 굉장히 아침에 빨리 움직이십니다. 워낙 이제 하루에 일정이 뭐 많을 때는 10개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분인데 이날 같은 경우는 유독 이제 아침에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아침 본인들이 일정을 다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10시 좀 넘어서 이제 그 집을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팀 택시를 잡아 타고 여기서 한 뭐 4km 정도 얼마 그 거리에 얼마 멀지 않습니다. 와룡공원이라고 해서 명륜동 그 성균관대 후문 쪽에 있는 이제 와룡공원이라고 있어요. 예. 용이 누워 있다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곽길 이제 이쪽에 이제 또 출발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뭐 배드민턴 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원이기 때문에 하시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박원 시장이 이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그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 부근에서 이제 결국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택시 기사도 좀 의아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1시쯤 가까워지면 날씨도 덥고 또 당시 복장을 보면 좀 긴 그 까만색의 등산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자도 푹 눌러 쓰고 아마 시장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마스크 예.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택시기사가 이 더운데 공원에는 뭐하러 가느냐 이제 이렇게 또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복장을 보면 조금 택시기사 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운데 이렇게 반팔도 아니고 지금 점퍼 이런 거 다 입고 가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면에서 마지막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는 지금 뭐 현재 서울대병원 그 빈소에는 청와대나 뭐 네. 정부, 여권 인사들은 모두 네네. 찾는 모양새인데 곧 통합당 인사들도 조문을 오겠죠? 예, 내일 가겠다. 내일 혹은 모레 가는 것으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숙연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자마자 사망이 확인되자마자 사실은 엄중한 시국이다. 그리고 이제 이 내부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에 특별히 조심하라. 그런 그렇죠.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또 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슬픔에 잠기신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추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빈소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어제 12시 정오부터 시작돼서 제가 3시 반에 갔는데 정말 정치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선 여권 인사들, 또 뭐 최강욱 의원이나 뭐 김진애 의원, 그리고 심상정 의원 들어오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녀오셨군요. 들어섰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 오늘 내일부터는 이 야당 의원들도 일부 갈 것 같고 또 이 통합당을 대표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마 이제 조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내년 4월 7일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이제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느 한 도의 선거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 선거의 버금가는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현중 의원님,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내년 재보선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지금 엄청나게 큰 규모가 됐어요. 네, 뭐 아직 상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거 이야기를 좀 성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보자면 결국 이제 내년 4월 7일 날 저는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일단 치러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함으로 해서 여기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지금 경기도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대법원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벌금 300만 원에 지금 일단 2심에서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허위 사실 유포로 해서 문제는 이게 이제 형이 확정이 되면 보통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단은 이제 직이 상실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본인도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또 물론 이제 내년 아마 4월까지 치러지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총선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으로 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원래는 선거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그때까지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빨리 끝난다고 하면 이제 4월 재보궐선거 치러지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벌써 인구가 1000만이고 지금 부산시도 한 300만 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내년 4.7 재보궐선거가 정말 소대선과 마찬가지로 또 더군다나 지금 여권에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총선에서 현재 176석을 가지고 있고 예. 야당은 지금 의석이 103석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민심의 또 방향이 지금 여당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2022년 대선을 겨냥을 해서 내년 재보궐선거 때 어떤 의석을 얻느냐가
굉장히 아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네.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가 사실은 4월 7일 선거 전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거를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비대위원장의 중요한 성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야기를 좀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평론가님 사실 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재보궐선거 자체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인물들이 네네네.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뭐 민주당이 이제 후보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도 있지만 뭐 저는 확실히 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상당히 체급이 큰 이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여성이 있어요.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 뭐 기세를 한껏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우상호, 임종석, 지금 현재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됐습니다.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선 의원이지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재선 의원이 됐죠. 예. 21대에 박주민 의원도 상당히 좀 주가가 있고요. 그럼 야당에는 누가 있느냐? 예. 나경원 전 의원은 이미 한 번 나왔었던 그렇죠. 이 예. 후보인데 또 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외에 홍정욱, 김세연, 김용태, 지상욱 이런 전 의원들도 서울시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아마 지금 여야 내부의 경선이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조금 전 평론가님께서도 민주당이 후보를 낼지 말지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죠. 지금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있습니다. 당원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원이 돼 있어요. 김건삼 변호사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박원순 시장 뭐 저 규정에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충분히 통합당에서 주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당원에 의하면 이제 후보자를 사실 추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 뭐 서울이라는 어떤 상징성 또 부산이라는 제2의 도시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도덕적인 문제는 그건 변론으로 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다음 대선과 굉장히 직접적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든지 여당의 입장에서는 부산시장, 서울시장에 후보를 낼 거라고 보고요. 또 여기서 사활을 건 그러한 싸움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선거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어느 쪽이 지게 되면 그건 다음 대선에도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현 정부 또는 지난 총선과 관련된 정치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 자체는 여당이든 양당이든 사활을 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내년 4.7 재보선 사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큰 대선 못지않은 아까 전에 소대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그럼 다음 세 번째 한 랭킹 만나보시죠.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자식 같은 일하고. 네, 영상으로 보셨듯이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기자의 질문에 격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자를 향해서 굉장히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물론 당 대변인이 사과하긴 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이 네네.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빈소를 오후에 다녀오니까 예. 저 상황이 잘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3층에 빈소가 있는데 1층부터 줄을 서서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제 오르고 내리는데 뭐 다 이제 찾은 분들은 눈물이 글썽글썽하죠. 예. 많이 이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고 이 상당히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에요. 민주당은 침통 당혹이 분위기인데 근데 기자는 이런 거죠. 지금 이 서울시장이 사망을 했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에게 물어본 거죠. 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데 사실 이해찬 대표는 저 자리에서의 심경은 동지이자 친구를 잃은 심경이에요. 지금 막 영정을 보고 조문을 하고 나오던 상황이라 마음이 안 그래도 울컥해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뼈 아픈 질문을 저 자리에서 이제 받다 보니까
아마 인간적인 감정이 더 건드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어디라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조문하러 온 거 아니냐? 이 빈소 아니냐? 지금 친구를 보내러 왔는데 지금 막 그 영정을 마주하고 내려왔는데 꼭 그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인간적인 감정의 이제 표출이었던 것 같고요. 예. 기자는 또 직업정신에 투철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양쪽 상황이 다 이해되기 때문에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 기자분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사과를 이제 전한 것으로 보여져서 여기선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보다는 이 빈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장면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김광삼 변호사님 앞서 말씀처럼 지금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바로 전날 박 전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서울시 여직원이 박 전 시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거잖아요. 네. 물론 이게 박 시장의 사망 원인과 인과 여부가 있다라고 저희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진실규명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일단 이제 수사라는 거 말이죠.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하고 또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제 박 전 시장이 되겠죠. 그 조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시체의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상대방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요. 현행 법 절차는 일단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 자체는 실체에 관한 거고요. 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없으면 이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실체의 진실을 조사할 필요도 없게 된 거야.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검찰에서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보수 변호사 단체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걸 방조하거나 공모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주의로 고발장을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피해자 진술 자체가 사실이다 할지라도 예. 이러한 행위 자체는 둘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연락을 서로 뭐 SNS를 통해서 연락한다라도 이건 둘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누가 끼어들어서 뭐 도화를 준다거나 이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이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서울시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은폐를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와 관련된 수사는 고발이 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단체에서는 서울시가 방조했거나 아니면 뭐 공모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가지고 추가 고발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추가 고발을 지금 현재 있는 현직들 상대로 하더라도 추가 조사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볼 때는 다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방조나 이제 공모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불거졌을 때 관계된 자들의 행동이 어땠느냐. 예. 만약에 그 여성에게 압력을 가했다랄지 어떤 뭐 강요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강제추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물론 뭐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건 그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어요. 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고소인을 색출해서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자라는 취지의 뭐 무서운 글들도 이제 전파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막무가내로 사진들도 전파가 되고 있고 뭐 2차 피해가 굉장하다 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인데요. 박원 시장의 그동안 업적과 이분의 행적들 이거에 당연히 우리가 추모를 하고 또 기려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한편에서는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지금 아직 이게 실체 규명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지만 그렇죠.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본인도 지금 현재 피해자거든요. 그렇다면 그 피해자분이 겪을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분위기가 마냥 박원 시장만 추모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과연 그것 실제로 이 어떤 미투 피해자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도 우리가 또 되살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조건 추모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쪽만 어떤 옹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금 일부에서 지금 네티즌이 하고 있는 저렇게 신원을 찾아내고 뭔가 도대체 왜 당신이 죽이게 했느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 자체는 정말 저는 정말 2차 피해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가
그 박원 시장이 예전에 1999년도에 서울대 그 조교 희롱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사건입니다. 예. 자, 그 사건을 박원 시장이 변호인을 맡아내서 6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결국 벌금 500만 원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 미투 운동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즉, 권력에 의해서 한 여성의 인권이 짓밟혀지는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국민적 공감대였고 예. 세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추모를 하겠지만 또 이 상황 자체가 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피해자의 인생에 있어서 이 상황 자체가 한편에 또 족쇄가 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찬찬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경찰청에서 이 댓글 남긴 사람에 대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런 2차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심지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죠. 비례대표 1번 네, 의원인데 네. 류호정 의원이 SNS에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해를 호소한 여성을 좀 지지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렸는데 네, 네. 상당한 악성 댓글이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영 논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돼버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 박원순 시장의 지지자들에게 제가 좀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이건 고인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도 고인과 아는 사이였는데 고인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쪽의 정치인이셨어요. 예. 마지막에 이게 지금 어떤 잘못이나 죄가 있는지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피소됐다는 사실만 알죠. 예. 시간이 흐르면 이 진실도 이제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스스로 굉장히 큰 무게로 느끼기 때문에 지금 다 내려놓으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피해 여성에 대한 가해, 2차, 3차 가해는 고인의 뜻도 아니고 자, 반대로 또 하나 지금 박원순 시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또 이 음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자중자애돼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상중에 있는데 사망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는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이 죽음을 이 하나의 동기로 진영 논리로 싸우고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피해자 추정으로 되는 고소인이나 지금 가해로 추정되는 뭐 피고소인이나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장례 절차를 고인을 잘 보내드리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따져야 할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차분하게 따지고 법적 절차는 중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으로 영원히 남게 될 거예요. 예. 아까 백선엽 장군의 공과 과를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걸 한번 차분하게 정리할 시점이 올 텐데 그게 오늘 내일은 아니다. 지금 야당도 조문을 하고 우선 고인을 보내고 가족들이 마음을 수습하고 또 깜짝 놀란 서울 시민과 국민들도 조금은 마음을 다잡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분하게 여기에 대한 이성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건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공격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이 정치적인 공방은 결코 고인의 뜻도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정의당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상정 의원이 조문을 했습니다. 예. 일부 의원은 누군가는 지금 피해 여성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단체 일각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 범죄 혐의가 뭐 입증된 것도 아니거든요. 기소된 것도 아니고 고소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맞느냐 이제 이런 지금 논란에 대해서도 아직은 뭐 무죄 추정인 거죠. 현재 시점으로 보면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네, 모든 게 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조심스럽죠. 같은데, 네. 예,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이 피해자 후소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상털기나 2차 가해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하는 점을 호소드립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사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에 다른 사건과 연계지어서 함께 다루어야 될 건인지 아닌지조차도 저희가 아직 판단할 만한 정보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또 피해자 입장이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든지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2차 피해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점을 다 우려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정할 것 같습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은 지금 저 2차 폐를 막아야 된다 이런 것에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저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박 전 시장이 행방불명이 된 다음부터 엄청난 가짜 뉴스가 횡행을 했고요. 이것은 박 시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부분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 시장이 고인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2차적 가해, 또 피해자의 2차적 가해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 의견인데 일단 이제 고인이 이전에 인권 관련된 족적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장례는 뭐 일장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을 해서 장례는 치르되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없던 거로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피해자의 2차 가해는 물론 돼서는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공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를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걸 회피할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장례가 끝나면 상당히 어떤 국민적 논란,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청와대 게시판에 박원순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걸 두고 반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한 순직이 아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순직이 아닌 상황에서 과연 서울특별시장을 하는 게 옳으냐 이런 논란 속에서 이미 30만 명이 여기에 지금 동일한 상태인데 최영일 평론가님, 이 장례 절차, 이 장례 예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시민들의 시각도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왜 가족장으로 치르지 않고 기관장으로 치르느냐, 이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지금 뭔가 잘못의 정황은 나왔지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그렇죠. 지금 일단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예를 다하는 것이 옳다, 기관장이 맞다라고 이제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서울 시민들의 입장도 이제 각양각색일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서울시의 결정입니다. 시의 결정은 문제점이 있어요. 김광선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 예. 전부장, 기관장, 기관장. 아까 또 백선엽 장군의 경우는 육군장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아까 순직이다. 그럼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예. 누구도 반대할 심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를 우리가 기관장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기관장으로 받아줄 수가 없다. 가족장으로 해라. 라고 하는 이 규범, 기준 자체가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는 수기의 결과 기관장으로 결정을 했고 지금 아까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팩트를 사실은 야당마저도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이 사실의 진유 확인이 안 됐으니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그 고소한 여성분의 이 피해도 없도록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또 가족들은 장례를 잘 마치고 고인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여유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기관장으로 뭐 결정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면 이런 논란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결정돼서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논란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광상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이번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모양새인데 고소인이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고소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실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수사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단 말이죠. 예. 법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은 있지만 그걸 밝히고 그걸 증거로서 해서 뭔가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완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정리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냥 이게 없던 걸로 법적으로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이외의 절차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사랄지 아니면 정리가 좀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 한랭킹 제목을 현실화된 2차 가해 이렇게 정했었는데 사실 뭐 성평등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컸던 박원순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걸 원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영일 평론가님한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번째 한랭킹 만나보시죠.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 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급들이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추후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안 팔 거고. 네, 제 옆으로 이호선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정 의원님 앞서 보신 영상처럼 정부가 어제 이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22번째입니다. 예. 정말 뭐 또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정부가 낸 22번째 안에 따르면 거의 뭐 세금을 엄청나게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이걸 뭐 대폭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즉 다주택자들이 세금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세금 때문에 집을 팔게 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지금 보면 결국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72%까지 최대한 높아집니다. 와, 네. 뭐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2배, 3배 정도 높아지고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 일단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때까지 집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팔아라는 그런 신호 같은데요. 물론 이제 집을 처음 갖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치도 발표를 했지만,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그동안 정부가 써왔던 즉 세금을 통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집값을 내리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그렇죠. 사실 이거는 그동안 많이 써왔던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이 정책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 실제로 공급이 따라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세금을 올려버리면 결과를 놓고 보면 집값 상승이 있다는 게 그동안에 증명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근데 과연 저는 이게 지금 이 대책이 효율성이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이현정 의원님도 공급 없는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호선 교수님, 사실 통합당에서는 정책 실패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이 없이 세금만 늘린 징벌적 과세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징벌적 과세란 얘기가 나올 때에는 그만큼 이번에 그 세금 자체가 워낙에 역대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부동산 시장을 꽁꽁 묶어놓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 그 책임을 다주택자들 그리고 갭 투자하는 분들에게 넘기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이 뭐 완전히 틀리다, 뭐 완전히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점점 쪼이는 정책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다주택자나 이 갭 투자하시는 분들 뭐 저는 뭐 무주택자라 예.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시한을 정해놓긴 했는데 일단 매우 시기가 너무 촉박해요. 예. 과연 그 사이에 다주택자들은 그렇게 집을 다 팔아낼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달 내년 6월까지 잡았죠. 내년 6월까지인데 11개월 내 팔아라 이렇게. 예, 좀 빠르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저 과세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정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쫓듯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겠는가. 또 한 가지는 이 세율 자체가 특별히 양도세도 여전히 워낙에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집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팔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 그러니 증여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전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전세값을 올려서 거기서 세금을 충당하고자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니 사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올해 말에 이제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 텐데 전세가 있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아이고, 네, 김 변호사님 뭐 앞서 실효성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라 이런 지시를 했었는데 이번 대책에 저희가 추가 주택 공급안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추가 공급에 대한 어떤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21번째도 결국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징벌적 과세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에 징벌적이란 말은 그 폭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엄청난 세금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전문가의 거의 100명이면 100명 다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정부는 왜 이렇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을 할까? 단지 물론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이 뭐 3기 신도시랄지 그런 건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일반 주택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떤 이런 부동산가의 폭등 원인을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계속 정책을 발표할 때 올라가니까 집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일단 집을 사고 보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건축이 됐건 재개발이 됐건 또 건축과 재개발과 관련해서 뭐 고밀도, 용적률 완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택의 수를 늘리게 되면 주택의 어떤 공급이 늘기 때문에 어느 부분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직까지 공급에 대해서는 크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제 대책 내놓고 나서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니까 예. 아마 그런 방식의 어떤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지금 뭐 굉장히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현중 의원님. 네. 글쎄요, 23번째 대책에는 공급 방안이 포함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공급 방안이 뚜렷하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도 공급 방안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다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심이라든지 강남에 공급 물량이 적었던 걸 텐데, 이번에도 김현미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주도적으로 그동안 다 설계를 해왔지 않습니까?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주로는 그거죠. 아마 이분이 제가 10년 전에 낸 책을 보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낸 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인구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공급 자체를 해서 이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주택이라는 게 단지 주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육도 있고 또 우리가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특목고 지금 자사고 다 없앴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 수요 자체가 이제 다시 파랗고 나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한 필요한데 지금 오히려 이제 집값이 더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 자체의 하나로만 보지 않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연계해서 일단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집값 상승하는 정책만 계속 펴면서 예. 집값은 작겠다, 세금으로 작겠다. 이거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재건축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내년 되면요 올해보다 공급량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즉 시장 자체의 공급량이 줄어들면 있는 사람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금이 올라가면 집을 누가 팔겠습니까? 즉 집값 상승률보다 세금 상승률이 적다고 생각하면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무리해서라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집 파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자식들 자녀들한테 정리를 하겠죠. 예. 그리고 이 공급이 없다 보면 공급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공급이란 게 신도시 구성하는 것도 보면 거의 뭐 5년에 10년 걸리잖아요. 예. 굉장히 장기적인 대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공급을 하지 않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이 효과는 벌써 몇 년 뒤에 나타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그럼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주택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정권 초기부터 지금 공급 정책을 계속 안 쓰다 보니 지금 이제 점점 주택이 말라가고 내년 올해보다 더 준 지금 공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청약은 더 심각해지고 예. 지금 30, 40대는 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세금 정책을 하더라도 이 단기적으로 이 정부 내에서는 집 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게 아마 시중 여론이 아마 일반적인 여론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변호사님 앞서서 영끌이라는 표현 해주셨잖아요. 네. 뭐 흥미로운 통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어요.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그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 928조 9천억 원에 달해요. 전월 대비 8조 1천억 원이 증가한 건데 역대 최대 폭의 증가라고 하는데 늦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자 뭐 이런 심리가 발동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가계 대출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돼. 이제 전체적인 가계 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담이라고 그러죠. 주택을 담보로서 대출 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가계 대출이 지금 2004년 이후로 6월에 어떤 가계 대출이 이제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8조 1천억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집을 사는데 얻는 대출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게들이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한정되지 않고요. 이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걸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한 685조 8천억이 됐는데 5조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억은 아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LTV, DTI 해서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생애에 처음으로 주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데 그게 5조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군요. 더 오르기 전에.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 이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의미하는 바가 이거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투기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집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하고 또 이러한 처음 공급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주택 정책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지금 김현미 장관의 3년 전 발언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었는데 사실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저희도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과열현상을 끓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좀 진정이 되어서 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청약을 하기 쉽게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네, 이현수 교수님 지금 보셨지만 사실 다 거꾸로 갔어요.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그랬는데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청약 쉽게 해주겠다 했더니 청약이 로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거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책 신뢰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이럴 줄 몰랐겠죠. 네, 영화 대사처럼 이럴 줄 몰랐겠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이 각각이 다 이 국민들의 생명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특별히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사업자 제도 같은 경우는 이걸로 그때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은퇴하신 이후에 그때 한참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 생계에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아마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주축이 되면서 이 제도가 나왔었는데 실제 이 제도 얘기 나온 지가 지금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다 뒤집혀버린 겁니다. 이제 이 원인이 뭐냐면 이번에 임대차 3법을 이제 시행하게 된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신고제하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가지를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이전에 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시행하는 거와 진배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폐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간에 이것만 믿고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을 없애면 더 이상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유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세는 올려버리고 이 임대사업자 관련된 제도는 사실상 혜택을 폐지해버린다면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했던 것 내려놔야 되고 동시에 집은 또 팔아야 되고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내야 되고 이런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직면하게 될 건데 이게 지금 정부가 왜 이런 거를 했을 때 이게 플러스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보니까 전체 등록 임대주택이 160만 채인데요. 올해 말까지 임대 의무 기간 끝나는 주택이 48만 채고 그중에 12만 채가 아파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와 관련된 수요들을 여기서 지금 채워나가겠다. 그래서 경기를 돌리겠다 이런 건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이렇게 보신 것처럼 3년 전 김현미 장관의 영상이 희화화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이 사실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경질론이 일고 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선을 그었다고 해요. 네, 황영표도 들어서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법 아시죠? 죽을 때까지 찌른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좀 그 생각이 얼핏 나더라고요. 뭐냐면 집값 내릴 때까지 계속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정권이 한 3년 좀 넘었는데요. 지금 22번째 발표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매달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치가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이 신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뭐를 발표해도 거꾸로 갑니다.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밟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뭔가 발표를 하면 자 시장은 거꾸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오르겠구나 내린다 그러면 오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어떤 정책을 하는 게 결국 그러면 정부가 방향을 바꿔야죠. 그러면 이게 지금 주택이라는 게 정말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 있어요. 다 살고 싶죠. 누구나 뭐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 장관들 보시면 집 두 채 세 채 왜 갖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무슨 뭐 도덕성이 없어 그렇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욕망의 동물입니다. 지금 자기가 좋은 곳, 교육 잘하는 곳 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좀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 길을 터주는 것들 그리고 불로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 그걸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인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딴 사람한테는 무조건 다주택자는 죄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그걸 믿지 않잖아요. 지금 뻔히 보시고 있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저기 그 고위층들 집 팔아서 공무원들 집 팔아서 얼마나 지금 공급 효과가 있겠어요? 예. 없습니다. 쇼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일단 바꿔야 돼요. 그렇다면 뭔가 정부가 뭔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구나 예. 라는 걸 표현해 주려면 인사로서 이걸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여론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제 나온 70 부동산 대책 22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시장이 반응을 할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네, 저희 마지막 랭킹은 이제 불법 촬영범 잡고 보니라고 이름을 좀 잡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지고 있어요. 한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데 법인을 잡고 보니까 현직 교사였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한 학교가 아니라 두 학교입니다. 지금 김해하고 창녕 각각 두 군데서 이제 몰래 카메라가 발견이 된 건데 지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에서 6월 24일 날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이 돼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이 CCTV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게 됐냐면 누가 달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달았던 시점에 왔다 갔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누가 왔다 갔다 했는가를 봤더니 현직 거기 재직 교사가 남자 교사가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게 CCTV에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유력 혐의 교사를 특정을 하고 조사를 했더니 결국 실토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CCTV를 보여주니까 결국 실토를 했고 지금 현재 이 교사는 직위해제를 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건 말고도 또 한 가지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6일 날 실제 2층에 있는 그 창녕의 한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용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이 된 건데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 관련 사실이 보고가 됐고 그래서 29일 날 이 내가 설치를 했습니다라고 그 학교의 현직 교사가 자수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원래 신념과 욕망 사이에 다 비극적 간극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이 교사였고 그 장소가 학교라는 게 너무 예. 안타까운 거고요. 결국은 이 학교라는 안전지대가 사실상 이 불안지대가 됐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김광선 변호사님. 네. 김해 지역 고등학교에서 발견된 카메라는 방수 기능까지 있는 아주 고성능 카메라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들을 보니까 그 학교 화장실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찍은 영상도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몰카와 관련된 범죄의 특성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범인을 검거해서 대부분 이제 경찰에서는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면 압수를 해서 그 내용을 보면 한 번은 끝난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재적으로 어떤 왜곡적인 성적 취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걸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을 하는 거고 예. 이거 자체를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영상은 지우고 그렇지 마음에 드는 영상을 계속적으로 저장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랄지 아니면 집에 있는 PC 본인이 쓰는 어떠한 저장 장치를 압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보니까 이제 사회적 상당히 공직자인데 예. 경찰에 압수해서 보니까 거의 사진이 한 2만 장 가까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토로를 하더라고요. 2만 장을 다 분석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괴롭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일단 몰카의 범죄 이제 특성이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뭐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하루도 안 되고 나는 걸렸다. 이전에 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오랫동안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고 또 이러한 몰카의 어떤 수위 정도, 횟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네, 김 변호사님 뭐 처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끔찍한 범죄인데 이 두 선생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전에만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처벌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설치한 그 저작물의 어떤 수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어느 정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장수랄지 횟수 이런 거에 의해서 만약 그 정도 심하다 하면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크죠. 네, 이현종 의원님 참 참담한데 이번에는 초등학교예요.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 졸업생인 중학생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 좀 설명해 주시죠. 참 이게 중학생까지 이런 일에 벌어졌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상시 등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저기 보니까 졸업한 지 이제 2년 된 이제 중학생이에요. 이 학교 졸업생입니다. 본인이 이제 그 선생님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장면을 찍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들킨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문제는 사실 이 사건도 문제지만 이렇게 벌어지면 이 학교가 이걸 신고를 하고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달이 지나가도록 지금 쉬쉬하고 지금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가 이런 범죄가 있으면 아까도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철저히 단속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측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쉬쉬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가장 불안한 곳이 됐어요. 또 그 학생들을 지켜야 할 교사가 범인이었단 말이에요. 학부모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뭐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 하나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이게 참 이 못난이 교사들이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렇지 않다는 건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돌봄의 공간이고 성장과 양육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이 공간이 지금 본인의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삐뚤어진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꽤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학교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스크리닝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사실 우리가 요새 공적 화장실에 가서 보면 거기 이렇게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이렇게 몰래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감식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전한 장소입니다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뭐 교사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보면 제가 화장실을 꼭 가는데 화장실에 이런 게 부착되어 있는 곳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는요? 예. 오히려 이런 곳이야말로 상시 안전하게 그리고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에요.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머무는 공간에서는 특별히 학교에서도 관례적으로 또 자주 안전에 대한 장치를 미리 부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지를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나 학부모들에게나 또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나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